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병원이 폭격을 당해 최소 500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지신지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고 회사 소유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걸로 나타나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5년이 됐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디 같은 거라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욕설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건조 한옥마을의 중심거리 태조로입니다. 이렇게 탕후루나 대만식 닭날개볶음밥 같은 다른 나라 음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어야 할 곳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밀사 카메라가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 병원으로 몸을 피했던 사람들, 최소 5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병원 건물 아래 깔린 사람도 또 수백 명입니다. 병원이 순식간에 무덤이 된 겁니다. 이 참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병원 의료진들은 시신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폭격이 누구 짓인지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는데 어느 쪽에 했다고 해도 끔찍한 학살이고 최악의 전쟁 범죄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폭발 당시 상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병원 건물은 금세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저녁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알알리 아랍병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은 담요로 간신히 부상자들을 옮깁니다. 한 여성은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베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겨우 살아난 아이는 몸을 감은 붕대에 피가 흥건합니다. 얼굴에 그름이 가득 묻은 여성과 아이는 병원 복도에서 마냥 흐느낍니다. 의사들은 시신들이 흰 천으로 덮인 마당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fter we finished one of the surgeries, we heard a missile screech following by a huge explosion. Part of the ceiling of the operating room fell.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폭발로 5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폭발 당시 병원 건물 안팎에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민간인도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피난민 수천 명이 폭격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병원에 모여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صبيحة اليوم التالي وبكل وقاحة يتصل ما يعرف بجيش الدفاع الإسرائيلي على مدير المستشفى الدكتور ماهر عياد. 가자지구 보건부는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이번 참사로 예정됐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동국 간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충격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세력이 로켓을 오발한 거라며 그들을 도청한 파일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지목된 무장 세력 역시 즉각 이스라엘이 거짓말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는데 이어서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폭격했던 모습과 폭발이 난 병원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공습하면 땅에 큰 구멍이 생기는데 병원은 주차장이 불탔을 뿐 건물엔 큰 타격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쏜 로켓이 병원 근처에서 떨어졌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했다며 도청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بيحكوا انه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انه شظايا محليه مش زي شظايا ايش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ه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هم.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곧바로 거짓말이자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면 누구든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전쟁 중 병원이 폭발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중동 여러 나라에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건을 긴급 안건으로 다루고 휴전 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시간 전쯤에 이스라엘 땅을 밟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병원 폭격은 다른 쪽이 한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니면 그럼 하마스나 다른 세력 소행이라고 보는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도착하자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곧장 정상회담에 들어갔고요. 이제 잠시 후 연설을 할 거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I was deeply saddened and outraged by the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예, 바이든 대통령은 출발 전 국가안보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마스나 다른 세력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쟁이 커질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이번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까 주목되기도 했는데 방문 직전에 이번 병원 폭격이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하겠다 확인을 했지만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존 커비 백악관 조정관은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질문도 던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또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예정됐던 이집트 대통령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담도 취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갈등을 중재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군을 직접 배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었지만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개입할 경우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 특별제휴사인 CNN 특파원을 연결해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한 텔아비브에 CNN 특파원 라파엘 로모가 나가 있습니다. Okay, Rafael, we understand that President Biden has arrived there. The world's attention is focused there. Is the current safety and security situation there more stringent? Yes, Ms. Han and the viewers of JTBC, Air Force One landed here in Tel Aviv at 10:50 in the morning local time. The descent into Israel appeared uneventful from the plane and not atypical for a usual Air Force One landing, according to reporters traveling with the president. Security at Ben Gurion International Airport here in Tel Aviv does not appear more heightened than usual, but you can be sure that measures that we cannot see have been taken to protect the president. After descending the plane stairway, the president was greeted by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ith a hug. Now, let me tell you, we have frequently heard air raid sirens here in Tel Aviv, and multiple teams have seen rockets coming in our direction, missiles that have been intercepted by Israel's Iron Dome. It seems to be quieter so far today, but again, this is a country at war and nothing can be taken for granted. President Biden is expected to hold a meeting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ey actually already met, and then he will greet first responders, followed by meeting with families of victims and people still missing or taken hostage. There was a horrible incident of bombing in a hospital in Gaza where 500 were killed. The world thinks that Israel was responsible, but
Do you know what is the position of the locals or Israeli authorities? Yes, Israel and Hamas are accusing each other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blast. Palestinian officials blame Israel for the hospital bombing, but the Israel Defense Forces says the explosion was caused by a failed rocket launch from the Palestinian Islamic Jihad group, meaning Hamas. Israeli officials say they have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explosion at the Al-Ahli Baptist Hospital in Gaza with the U.S. and U.S. intelligence officials are Rafael Romo, Tel Aviv, Israel. Back to you, Ms. Han. Thank you, 라파엘. 지금까지 라파엘 로모 CNN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의 말에 따라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쪽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자 어차피 죽을 거면 집에서 죽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피난민들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5명이 타면 꽉 차는 작은 차에 무려 15명이 탔습니다. 남성의 몸이 반쯤 창문 밖으로 나왔고 2명의 아이가 엄마 무릎 위에 좁게 앉았습니다. 이들은 피난을 왔다가 다시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교적 안전했던 남부 국경지대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는 데다 이집트로 통하는 통로마저 닫혀 더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وين نروح؟ احنا راجعين على غزه، نموت في دارنا لسه اشرف لنا، نموت في دارنا احسن لنا. الحمد لله. هيك الله كتب لنا.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하자 이스라엘군은 남부 소도시 알-마와시 인근을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 물자 부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2일째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핵심 인물인 아이만 노팔 사령관을 비롯해 군사 지휘관 등 2명도 제거했다며 폭격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하마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수장 오사마 마지니가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하마스가 붙잡아간 인질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그 어머니가 제발 딸을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멈추면 인질들을 즉시 풀어줄 생각이 있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중단하면 모든 민간인 인질을 즉시 석방할 용의가 있다. 미국 NBC 방송이 하마스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1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요구를 알고 있다는 게 하마스 측 주장입니다. 하루 전 하마스가 처음 공개한 인질 영상에서 다친 딸을 접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I didn't know she's dead or alive until yesterday. I'm begging the world to bring my baby back home. 잡혀간 두 아들들의 생사를 모르는 이 엄마는 전화로 들리던 마지막 목소리만 기억합니다. I could hear my youngest, who was on the phone with me with his phone, saying, "Don't take me, I'm too young." And that was the last I've heard of him. 하마스는 억류한 인질들의 SNS 계정으로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 계정을 알아내 숨진 모습을 올리거나 생방송을 진행하며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נגד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מבינים כי יהיו סרטונים נוספים כאלה ואנחנו נתמודד ונילחם בטרור הפסיכולוגי של חמאס. JTBC 백희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 있는 이 아파트 매매 시세는 8억 원 정도, 1년 임대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 공기업이 회사 돈으로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한 뒤 직원들이 공짜로 머물도록 해 방망 경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는 제주공항 면세점 등을 독점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JDC가 한 채를 보유한 제주시 아파트입니다. 시내 중심의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 지역에선 이른바 대장 아파트로 불립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는 학군 좋고 중학교 그리고 괜찮다는 학원도 이쪽으로 전부 있어가지고 전용 84제곱미터로 매매 시세는 약 8억 원, 임대료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입니다. JDC가 소유한 이 아파트엔 과장 A씨가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JEDC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제주시 내 오피스텔입니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로 4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데 JEDC 감사인 B씨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40명 가까운 임직원이 이처럼 JEDC가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과장을 포함해 사택 입주 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JEDC 관계자는 무상 임차에 대해 인재 영입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근무지라 입사를 꺼려 시작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방만 경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액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짜로 빌려주는 건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이고 JEDC 측은 원래 살던 집이 제주에 있는 직원에게까지 고가의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데 대해 임원 사택이 비어 자녀 2명 이상인 직원의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제주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특허청은 뇌물을 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감사원은 특허청 간부 A씨가 선행조사업체 2곳에서 골프비와 항공권 등 뇌물을 받은 걸 확인하고 파면과 함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특허청 퇴직자가 대거 재취업하고 대규모 일감을 몰아받은 곳입니다. 뇌물을 준 곳과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다 감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특허청은 지금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허청이 두 업체와 맺은 계약은 특허조사와 디자인 조사 용역으로 총 125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계약 해지가 원칙이라면서도 그럴 경우 심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을 갖춘 다른 기관이 없단 겁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 국가계약법엔 국가적 손실이 클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국가기관 청렴 계약 이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허청은 뇌물을 준 업체와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보여주기식으로 일부만 해지한 것은 국민과 법률을 기만한 것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수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늘려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얼마나 늘릴지, 의료계는 어떻게 설득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할 수 있는 만큼 의사 수를 많이 늘리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참모들에게 의사 수를 가급적 많이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불리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반대에 막혀 못했던 것을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증원 규모는 기존에 거론되던 300명에서 5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가 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에도 관건은 의사단체 설득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의협과의 협상을 강조했지만 결국 의료계 총파업에 밀려 정원 확대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우선 논의한 뒤 순차적으로 정원 확대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의가 불충분할 경우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이 협의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로 상경해 치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왕복 300km 거리를 오가다 아예 병원 근처에 환자방을 구해 지내기도 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국립암센터 인근의 원룸촌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적잖게 머물고 있습니다. 환자하고 뭐 간호사들, 1층이 환자 살 거예요. 강원도에서 왔다는 환자의 보호자. 왕복 300km를 오가기 어려워 필요한 살림만 챙겨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서 여기서 환자가 안 오셨지. 집 근처엔 치료할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걸음이 불편한 노부부도 집을 떠나 보름 전 이곳에 방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명예 보고 계십니다. 저쪽에서는 그냥 무한정으로 12월 언제쯤 되면 들기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뭐니까 우리는 방을 얻었지. 이곳 외에도 서울 대형병원 근처엔 환자방 안내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 3개요. 한 개 20이요. 주로 한 달이 많아요. 한 달 반값에 식비까지 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야 비로소 고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빅5 병원에서 상경치료를 받은 지방 환자는 지난 한 해에만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JTBC 이하원입니다. 네, 외과, 소아과 같은 곳은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왜 3,058명인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이 숫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먼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때는 그보다 많은 3,507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의약 분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병원에서 약을 조제 못해주고 처방전만 써주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익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종합병원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국 동네 의원 96%가 휴진할 정도였는데요. 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에도 의사들 저항이 상당했는데 어떻게 줄였던 겁니까? 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즉 351명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년 4년에 걸쳐서 줄였고 여기서 좀 더 줄여서 2006년 3,058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의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이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12년과 2016년 각종 근거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파업 카드를 들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번번이 물러섰습니다. 네, 우리가 이 꼴찌 수준이란 게 OECD 꼴찌 수준 이런 네, 맞습니다. 것들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이 체감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가 실패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부는 의정 합의로 갈등을 봉합했는데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고요. 이 때문에 의협은 이번 국면에서도 우리와 왜 계속 협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던 3,058명이라는 숫자 이거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고요. 고령화가 계속 빨라지면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도 이 OECD 회원국 중에 감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공급 과잉은커녕 이 OECD 평균을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뒤 국정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걸로 풀이되는데 고위 당정회의도 매주 열기로 하면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혁신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등 선거 패배 수습을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유정화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정부 여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밀어붙이며 이념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면서 이념에서 민생 중심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고위 당정회의 주 1회 정례화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정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당 일각에선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김기현 2기 체제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위원장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체제로 혁신위를 띄우고 총선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당 안팎에선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리더십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수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은 하루 사이 또 훌쩍 쌓여 이제 모두 207건, 그 피해액도 3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 이제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이 전세 사기가 크게 터졌는데 그 피해액이 3천억까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좁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신혼집.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은 곳이 됐습니다. 한 달 전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대출로 마련했던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월세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이 집에 전세 대출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49살 김모 씨. 최근 전세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채가 많은 깡통주택을 세놓으며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모두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150여 명, 피해액은 160억 원에 이릅니다. 청약이 돼서 작년에 그것도 다 지금 취소해야 되고 이미 대출 받아놓은 거를 몇 년 동안 갚아야 될지도. 이 골목에는 똑같이 생긴 빌라 5동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 2동은 이번에 붙잡힌 김 씨의 소유여서 현재 압류가 됐고요. 남은 3동은 김 씨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의 소유인데 현재 이곳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겨져도 문제입니다. 전부 건물 한 채를 한 가구로 치는 다가구 주택이라 피해자가 살던 집만 따로 낙찰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 씨 등이 소유한 집이 200채 넘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 피해가 3천억 원까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나처럼 당하지 말라며 자신의 사연을 웹툰으로 또 연극으로 알리는 피해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정수아 기자가 담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뀝니다. 계약할 땐 등기부등본이 깨끗했거든요.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바로 했고. 하지만 새 집주인은 사기로 구속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은퇴한 영웅 슈퍼맨이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이 연극은 극단 대표와 배우들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토대로 했습니다. 전부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몇천억은 1억 가까이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을 준비하며 배우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잘 몰랐었는데 공연하면서 배우고 떼보고 대장 아파트들을 좀 많이 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3년 동안 전세 사기로 자신이 직접 고생했던 힘든 과정을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구한 집이었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은 악성 체납자였습니다. 작가는 직접 공매를 공부해 집을 낙찰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웹툰으로 연재하고 책도 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아무도 바보같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3년 전 정부는 생사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이 지원 제도가 지난달로 끝이 났습니다. 하필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코로나 청구서가 날아든 건데 또 다른 경제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박모 씨는 지난 1월 2018년부터 운영해오던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약 5천만 원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까지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체적인 상가 월세 인상이 가팔랐고요. 월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또 200까지 벌어들이는 것 대비 나갈 게 더 많다. 결국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는 갚았지만 빚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은 수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부담이 급등한 겁니다. 원래 이자가 한 8, 9만 원 정도 나갔고 원금이랑 같이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일수나 이런 사채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인건비도 쓸 수가 없어서 나 홀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은 게 이제 현재 소상공인 현실인데. 앞으로 코로나 대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면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17년 졸업 앞두고 현장 실습 중이던 고3 여학생이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실습한 곳은 통신사 콜센터였습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고객이 윽박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도 참고 응대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 노동자들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 학생의 이야기는 다음 소위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희생 이후 2018년 이른바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지고 노동자들 괴롭힘 당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입으면 업무 중단시키거나 바꿔줘야 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0만 원 물게 했죠.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5년입니다. 그러나 감정 노동자들 고객 갑질부터 폭언, 실적 압박까지 5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은행 콜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체 한도가 낮아 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며 다짜고짜 욕부터 합니다. 30분 전에 나한테 상담받고 있어. 너희들 같은 건 이라고 해야 돼. 죄송하기보다 찐빵천. 2분 동안 18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번의 경고를 하고서도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전화를 끊지 말아요. 욕만 안 하면 사실상 끊을 수 없다는 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화도 내고 윽박도 지릅니다. 빨리 사진 좀 해달라고. 불편 많으셔서 화나셨겠지만 아프시고요. 더 이상 업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5년 전 시행된 관련법에는 폭언 등으로 고통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건 제각각입니다. 웬만해선 전화를 끊을 수 없는 현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겁니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해서 상담사밖에 못하고 사는 거다. 명백한 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감지가 안 오는 경우.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은행 콜센터의 개인 근무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평균 8분이 전부입니다. 1분도 못 쉰 사람도 있습니다. 5점을 받으려면 140개, 150개, 40개를 받아야 돼. 화장실을 가고 싶을까 봐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노동부 가이드라인인 2시간에 15분 휴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응대 매뉴얼이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가장 짧은 절차를 통해 전화를 끊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도록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법과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겠다며 만든 거리가 전국에 여럿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죠.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 간식 탕후루를 팔고 일본어 간판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0여 차의 한옥이 모여 있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옥마을 중심간 이렇게 길거리 음식점이 가득합니다. 도로에 반이 찰 정도로 사람이 가득한데 어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탕후루 하나 하고요. 이제 닭꼬치 먹을 예정이에요. 아이들 손엔 탕후루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탕후루가 한국 간식인 줄 압니다. I really like 탕후루 because it's Korean. 탕후루를 파는 곳이 새 집 걸러 하나씩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행하는 닭날개 볶음밥을 파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꿀타래나 유과를 파는 상점도 있지만 먹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타래나 예쁜 한과나 아니면은 떡 종류 이런 것도 조금 보이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라져서 좀 안. 지난 7월 전주시는 관광객을 더 모으겠다며 외국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는 장점이지만 우리만의 색깔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새로운식이라든가 들어와도 좋긴 한데 그게 과연 전주 한옥마을에 맞는 거냐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더 한국적인 게 특별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관광지처럼 한국 음식만 있고 좀 그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라시대 고봉군이 있는 대릉원 일대입니다. 한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안에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보입니다. 들어가 보니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고 일본 교복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도 놀랍니다. 경주시는 한국적 분위기를 지키려고 이곳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광고물이 한옥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광고물에는 주로 한글과 한문을 써야 하고 다른 외국어를 함께 쓸 수는 있지만 주표기 글자의 절반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관광지가 그 수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 그곳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 지역의 그 관광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경주시는 간판과 외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가게들을 더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중엔 한국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통을 꼭 고수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내놓을 우리만의 무언가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최지우입니다. 스킨십 도중 다쳤다며 거짓으로 돈을 요구해온 여성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건넨 피해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A4 한 장 이 짧은 글 안엔 31살 공무원의 마지막 5달이 담겼습니다. 빚이 있어요. 6,500만 원 가량이네요. 엄마 아빠 괴롭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해요. 이 청년 공무원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충북 지역 군청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동료 이모 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씨가 거절했고 중단했습니다. 이날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빌리려고 해봤는데 일단 불해놓을까 1,300은? 이 씨가 어깨를 다쳤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 대출밖에 없어 대출. 대출 어디서 받아? 돈 요구는 5개월 동안 반복됐습니다. 700이 500을 모두 갈래. 내놔다. 어깨 치료 부작용으로 녹내장이 왔다고 1,000만 원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돈을 빌린 청년은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좀 다치게 해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6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어요. 한계에 몰린 청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변호사 찾아서 상담 꼭 받으세요. 제 빚 넘겨받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아프다는 이 씨 얘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 씨가 갈취한 금액만큼 공탁했다는 이유로 4개월 감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동남아의 북한 식당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수행해온 50대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 홍보를 해주고 충성 자금이라며 돈까지 건넸는데 이 돈 일부는 실제 북한에 흘러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라오스에 있는 북한 식당입니다. 종업원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밴드 공연도 합니다. 뒤에는 열렬히 환영한다고 써놨습니다. 국내의 한 IT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50대 A씨는 2016년부터 거의 매달 북한 식당에 갔습니다.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인데 외화를 벌어 북한으로 보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간 곳은 미얀마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식당에 있는 20대 여 종업원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식당 부사장이 이걸 알고 A씨를 포섭했습니다. 식당 홍보글을 올려주고 채팅 기록을 삭제해라, 연계했다는 건 비밀이다 등 지령도 받았습니다. 미얀마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임무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당이 북한에 보내야 하는 이른바 충성자금 4,800달러도 건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공연 물품도 2천만 원어치를 갖다 줬습니다. 경찰은 A씨의 금품 전달을 도운 지인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단풍철이죠. 등산객도 많고 그만큼 산악사고도 늘어납니다. 등산하다 목숨 잃은 사람이 매년 1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신진 기자가 산악구조대원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도심에서 가깝고 풍경이 아름다워 인기 많은 도봉산. 산에 오면 첫째 도전 정신이 생기거든. 단풍도 예쁘게 들었네요. 10월엔 전국 등산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사고도 이때 집중됩니다. 구조대원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계곡에 자리를 펴고 누운 남성이 보입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난 건데 이러다 다치거나 조난당하기 쉽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샛길들이 보이거든요. 이 길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니시면 안 되고 지금 위험한 길인데 최근 2년 동안 192명이 산에 오르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네 산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을 오른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가파른 곳이 나왔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쌓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이 등산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실족 사고가 가장 많은데 특히 50대가 많이 다칩니다. 체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내려가시기 때문에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많이들 실족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20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야경을 보려고 조난이 이제 보통 저녁 시간대 이루어지거든요. 해가 중천인 것 같아도 가을엔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입니다. 아직 날이 환한데 지금쯤 출발을 해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산 아래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다쳤을 땐 움직이지 말고 스마트폰 GPS 기능을 켠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식당에서 옷도 걸치지 않은 남성이 가위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DC로 보시죠. 알몸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숙박 때문에 시비가 있었나 봐요. 자기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스프레스. 여자 양궁 세계 최강자들의 리턴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항저우에선 동생 임시현이 이겼는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안산이 첫 세트를 따내며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시현이 매섭게 추격하더니 2, 3, 4세트 연속으로 이기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언니가 잘 쏘는 걸 아니까 언니 잡을 땐 또 재밌고 또 놓쳤을 때는 아 내가 이만큼 부족했구나 이거 좀 깨닫고.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온 류현진이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이번 시즌 11경기를 뛴 뒤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더 뛸 가능성이 크지만 한화 팬들이 류현진을 기다리는 만큼 이번엔 한국에 머물며 한화 후배들과 함께하는 일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빅리그에 도전하는 이정후 선수에겐 이런 덕담도 남겼네요. 올해는 일단 복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고 모두가 인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엔 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했습니다. 낮 동안 풀렸던 날씨가 해가 지고 다시 쌀쌀해지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확대될 텐데요. 충청과 경북 서부는 5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북 등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 비가 그치면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찬바람과 함께 짧고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춘천 13도, 대전,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가고 주말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